오늘이 머릿말. 새벽에 갑자기 잠에서 깰 때가 있습니다. 잠깐 깼을 뿐인데 머릿속에는 갑자기 온갖 생각이 휘몰아치고 안 좋았던 일에 대한 기억이 불안의 땔감을 제공합니다. 다시 잠들지 못하고 눈을 말똥말똥하게 뜬 채로 온갖 비관적인 생각에 휩쓸려 갑니다. 대체 우리는 왜 불안하고 어떻게 불안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한때 에세이 좀 읽는다는 사람들은 알랭드 보통의 책을 몇 권씩 읽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는 70만 부 기념 리커버 책이 나오기도 했고요. 저는 여행의 기술,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을 특히 좋아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불안인데요. 세월이 흘러도 꾸준히 읽히는 알랭드 보통의 에세이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불안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는 인간의 심리는 그대로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고질적인 불안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요. 이분은 전혀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김신지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그런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다니. 진짜로 저 항상 작가님 뵐 때마다 이렇게 되게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 같은 것에 시달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라디오에서도 한번 그런 얘기 들어서 한 적 있거든요. 아, 그럼 지금 울어요? 저도 일하러 나왔는데 예. 제가 여기서 그 지금 가진 고민과 불안으로 이렇게 뭔가 초조해하거나 네. 좀 기분이 다운되어 있는 거를 보여드릴 필요는 없지 않는가 뭐 이런 그건 얘기를 그렇죠. 했던 적이 맞아요. 있고 근데 그렇게 보이는구나 싶어서 뭐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다 긍정적으로 보면 저 사람 걱정이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한테 어쨌든 명랑한 분위기를 준다는 거니까 그거는 좋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람마다 뭐 불안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또 없잖아요. 그렇죠. 예, 다 자기 각각의 이유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 얘기를 나 요새 이런 것 때문에 좀 걱정돼, 뭐 불안해 이런 식으로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지?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맞아. 왜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을 미리 생각하고 있어? 같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렇게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점점 덩치를 키워가는 맞아요. 법이어서 가끔씩은 정말 아무 일도 없는데 어느 날 집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맞아요. 너무 불안이 치솟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작가님도 그럴 때가 있으신가요? 근데 그게 생각을 한번 그쪽으로 하기 시작하면 정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나잖아요. 네네네. 특히 밤에 잠 안 올 맞아요. 때 최근에 있는 어떤 뭐 안 좋았던 사건이나 혹은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캄캄한 어둠 속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처음에 멀쩡했던 생각에서 점점 눈덩이가 커지면서 내 인생이 속수무책 손 쓸 수 없이 망가진 것 같은 거기까지 그러니까요. 이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밤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제가 그러니까 밤 9시 이후로 자기에게 떠오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은 다 믿지 마라. 라는 얘기가 맞아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정말 정답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밤중에 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맞아요. 좋은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 이상하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밤 시간이 유독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좋은 방법을 하나 찾았어요. 사실 말하다가 웃긴데 네. 최근에 그 팟캐스트 중에 그 영문장과 해석을 그냥 번갈아 가면서 계속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잡생각이 들 틈을 안 주는 거죠. 그냥 계속 저 해석 다음에 영어 문제에 나오니까 해석이 나오고 나면 저걸 영어로 뭐라 그러지? 이러고 그 뭐라고 얘기해주고 이러면은 그냥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10분 내로 잠이 들어요. 그래서 무의식이 내 영어 문제를 기억해주면 좋겠는데 확실히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면 그냥 숙면에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정말 근데 그런 방식 많이 쓰시잖아요.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들 하실 텐데 저도 잘 때 틀어놓고 자는 거 있거든요. 저는 그 명상 어플리케이션을 구독을 해서 그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쓰기 전에는 넷플릭스에도 명상 관련한 콘텐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꽤 오랫동안 쓰다가 지금은 이 명상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수면 명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매일 듣는 거는 감사 명상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몸에서 힘을 빼고 오늘 하루 있었던 좋은 일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이런 걸 이제 그 가이드 명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일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뭐 오늘 있었던 뭐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이제 생각이 거기로 천천히 흘러가면서 오늘 얼마나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 들었던 거는 이제 그것도 수면 명상류였는데 여러 가지를 두고 고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여행 관련한 콘텐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눈을 감은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이 쓸데없는 대로 빠지지 않게 분명한 무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차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그거 뭐라고 하죠? 최면에 들 때. 맞아, 진짜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창밖에는 뭐 넓은 바다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한번 이제 여행을 갔다가 이제 이걸 틀었는데 일행이 너무 정신 사납다고.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유효한 방법이. 근데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안정적이게 해주면서 크게 흥미는 없는 걸 틀어놓으면 저처럼 영문장을 틀어놓으면 공부는 하고 싶지만 막 되게 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속절없이 잠에 빠져들어서 요즘 맨날 그거 틀어놓고 꿀잠을 주무시고 계시는군요. 이렇게까지 영문장이 나에게 이게 자장가처럼 느껴지는 거를 올해 처음 알아서 너무 좋은데?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밤 시간에 빨리 잠에 들고 깊이 잠에 들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 깊은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작가님께 불안이라는 단어가 어떤 인상을 주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생각해 보면 이 불안을 다루는 거에 좀 영향을 미친 게 어머니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왜 우리 어렸을 때 뭐 삐져가지고 밥 안 먹으면은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먹지 마라 니만 손해지. 근데 약간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일 때문에 마음이 좀 상해 있거나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있어봐라 삐져 있어봐라 니만 손해지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렸을 때 그 말을 진짜 듣기 싫었거든요. 네. 근데 약간 저의 기본적인 태도에 그게 영향을 미쳐서 지금은 좀 부정적 감정을 다룰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 때문에 내 하루 이틀을 망쳐봤자 누구 손해지? 나만 손해지. 라는 게 좀 탑재가 되어서 그런 불안에 대해서도 아직 뭐 일어나지 않은 일, 사실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요소 이런 거면 이거 가지고 너무 오래 마음을 끓이는 게 나한테 손해니까 좀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저희 엄마가 자주 했던 얘기가 그런 안 좋은 마음을 너무 오래 안고 있으면 자기 마음이 상한다. 그래서 새 마음을 자꾸 먹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약간 물은 귤이 상자에 하나 있으면 그것 때문에 전체가 상하는 것처럼 약간 불안이나 뭐 걱정이나 이런 정서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좀 피드백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웃긴 건 저희 엄마는 불안이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진짜 뉴스에 뭐 나오면 바로 전화하는 스타일이세요. 어데라. 어데라. 길 조심해. 뭐 이런 거라. 그리고 항상 사고에 대한 뭔가를 접하면 뉴스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접하면 잠을 못
이루실 정도로. 근데 불안도가 되게 높은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이 되게 능숙해서 드러난다기보다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어서 그거를 저도 그렇거든요. 그쵸, 맞아요. 어떻게 네. 다룰까를 너무 오래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엄마도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그게 또 저한테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그래요. 이게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게 저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게 정말 고질적으로 되게 심한 경우여서 정말 아무 일도 없는데 정말 혼자서 계속 이상한 상상을 하면서 맞아요. 너무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같은 상태가 돼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불안 관련된 뭐 책이나 콘텐츠 같은 것도 진짜 많이 보는 편이고 그리고 이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나이나 혹은 경험치에 따라서 이런 불안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도 약간은 다른 것들이 생겨나는데 그러니까 많이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근거가 없다라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 번은 그때도 이제 무슨 행사를 갔는데 대기실에서 이제 그날 행사를 같이 하게 되어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잠깐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처음에 왜 드라이 리허설하고 본 행사까지 시간이 좀 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색한 상황에서 이제 무슨 얘기든 해야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저는 이런 불안이 되게 높은데 예 그래서 이렇게 불안할 때 내가 왜 불안하지? 그래서 불안할 이유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꺼냈더니 이분이 갑자기 "생각하면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불안할 때 그런 건 이유가 없어요. 생각하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잘해서 깊게 해서 문제를 찾아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깊게 하는 게 방법이 아니라고 딱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맞는 것 듣고 같아요. 예. 생각을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네. 같아요. 진짜요.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행동으로 해결하거나 예 뭔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생각을 생각으로 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 절대 그 끝이 좋을 수가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 네. 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왜 우울은 수용성 뭐 피로는 수용성 이런 말도 있잖아요. 샤워하면 우울이나 피로 같은 건 씻겨 내려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혹시 불안에 대해서도 작가님만의 대처 방법이 있으실까요? 이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쓰는 방법이 일단 나가서 걷는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생각을 더 하지 않고 행동으로 네. 바꾸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마음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몸을 일으켜서 나가는 것 정도는 내가 마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고 해서 나가서 걷다 보면은 해소가 좀 되는 느낌인데 그 비슷한 이야기를 얼마 전에 책에서 읽은 게 있어요. 그 바이오 피드백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 반응이 근육이 긴장하는 건데 네네. 반대로 생각하면은 근육이 이완되어 있으면 뇌는 지금 걱정할 게 없네. 지금 평화로운 상태구나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뇌에게 그런 바이오 피드백을 주려면 자기만의 그런 방법들 뭐 반신욕을 한다든지 요가를 그쵸. 예.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해서 근육을 이완시키면 자연스럽게 그런 불안이나 긴장도가 완화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또 무릎을 치면서 네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맞아. 맞는 얘기야 하면서 무릎 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또 무릎을 치면서 '역시 산책은 명약인 게 이런 것 때문이었어.'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 알랭드 보통 불안에도 그 대자연이 주는 불안 해소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와 닿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인 어떤 위기 안에서 보잘것없는 존재 같을 때 대자연 속에서 다 함께 보잘것없어지면 그러니까 자신의 중요도를 사회 안에서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두가 자연 앞에서는 티끌만한 존재다. 작은 예. 존재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불안을 해소하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보고 그래 역시 산책이 왜냐면 저희 동네 산책로는 개천이랑 좀 산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있는 편이어서 도심 산책하는 거랑은 또 다르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나가서
너른 하천과 산을 보면 나는 직박구리 같은 존재구나 이러면서 좀 마음에 안정감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 뭐 하세요? 저도 비슷한 편인데요. 일단은 뭐 나가서 걷는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걸을 수 있는 뭐 공원 같은 게 주변에 있을 때는 제일 좋고 그게 아니면 다이소 같은 데 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를 사게 되는 결말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불안에 집중하지 않고 그렇죠. 정확히 다른 것을 제품에 집중하게 되는 그래가지고 다이소는 갈 때마다 살 게 있어요. 네, 너무 신기하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살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제가 이 알랭드 보통의 불안 이거 보다가 이제 그 월드넬슨 소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문장이 있는 거예요. 영혼에 필요한 것을 사는데 돈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문장을 보고 이게 이 월든이라는 책을 보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지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근데 내 영혼에 필요한 것들은 돈이 필요하던데 네,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완전한 현대인이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알랭드 보통의 불안인데요.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면 책 좀 읽는다는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이름입니다. 작가님은 알랭드 보통의 책 중에 읽어보신 책이 있을지가 좀 궁금했는데요. 한국 독자들에게 알랭드 보통의 책이 굉장히 사랑받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지금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책도 불안도 2005년에 나온 건데 2005년이면 제가 대학교 이제 좀 초기일 때 20대 초반일 때여서 그때 알랭드 보통 에세이를 처음 접하고 너무 신선하고 재밌는 거예요. 네. 그 철학 에세이가 재밌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재미없는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쓰다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에 왜 인기 있었는지가 저도 읽으면서 너무 재밌게 읽으면서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실 21~22살이면 뭐 삶에 대한 무슨 통찰력이 있겠어요. 근데 그 통찰력이 너무 빛나서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미시적으로 저는 눈앞에 제 문제나 어떤 사회 현상을 보이는 대로 보고 있는데 되게 큰 맥락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역사적 지식이나 여러 철학자들 또 사회문화적 맥락 같은 걸 끌어와서 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설명을 해주니까 일타 강사 같은 진짜. 진짜 일타 강사 같은 느낌이어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에게는. 대학교에서 노 교수 말고 약간 과 선배가 박사학위 따고 금방 부임해서 강사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해서 자신의 모든 이 노하우와 위트 이런 것을 수업에 녹여낼 때 약간 신입생들이 그 수업 너무 재밌게 듣잖아요. 좀 그런 느낌의 어떤 저자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랭드 보통이 여러 가지 주제를 다 다루거든요. 그래서 불안에서는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여행에 대한 글도 많이 썼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돈을 들여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통찰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에세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알랭드 보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철학과 예술을 언제나 끌어들여서 설명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이 재밌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런 책으로 더 독서를 넓혀가야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뻗어가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는 작가였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눈앞의 것에만 매몰되지 않게 한다는 작가님 말씀이 되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를 즐겁고 특히 불안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은 눈앞에서 당장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받은 이메일에 적혀 있는 단어 하나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상한다든지. 벌써 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다못해 지금 여기 녹음실까지 오는데 지하철을 타러 내려갔는데 플랫폼에서 내가 내려가자마자 지하철을 떠나. 이러면 뭔가 오늘 안 좋은가 이런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눈앞에서 당장 벌어지는 이런 일들에
막 휘말려서 음. 감정을 쓰는 게 아니라 약간은 멀리 볼 수 있는 음. 그 옛날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슷한 문제를 겪어왔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해왔고라는 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하는 걸 듣고 있는 게 맞아요. 주는 안도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음. 합니다. 알랭드 보통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969년 스위스 쭈리히에서 태어나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이자 철학자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철학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 철학 박사 과정 중 작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03년 프랑스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문화예술 공로 훈장 슈발리에를 받았고요. 같은 해 뛰어난 문장력을 인정받아 샤를르 베이용 유럽 에세이상을 수상했습니다. 2008년 영국 런던에 인생학교를 설립했고요. 학생을 가르치면서 책을 펴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학교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저는 최근에 현대사회 생존법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알랭드 보통과 인생학교 공저로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본주의, 광고, 물질주의, 매체, 가족, 사랑, 성, 외로움, 일, 개인주의, 조용한 삶, 바쁨 이런 키워드들을 다루는 책인데요. 하나하나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을 던져주는 책이기도 하고 진짜 밑줄 많이 읽으면서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에세이라고 뭉뚱그려 이야기하긴 하지만 에세이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알랭드 보통의 에세이가 갖는 특징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 세상을 좀 해석해 주는 역할을 너무 잘하는 에세이여서 쓰는 사람으로서는 '나도 이렇게 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밑줄을 그을 때마다 느껴요. '내가 결코 쓸 수 없는 문장인데.'라는 네, 생각을 맞아요. 하기 네. 때문에 약간 알랭드 에세이를 읽고 나면 교양인이 된 것 같은 정말 박학다식한 여러 정보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되게 조리 있게 그 안에 들어있는 예시를 설명해 주려고 할 때 그 이름이나 작품명이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곤란하긴 하지만 읽을 때 정말 밑줄을 많이 긋게 되는 통찰력이 있고 근데 통찰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위트가 또 진짜. 예. 그래서 저는 책 읽다가 재밌으면 이렇게 크크크 이런 거 하는데 크크크도 많이 쓰게 되고 약간 생각보다 되게 다정한 그런 철학 에세이 같아요. 주로 하는 얘기가 너한테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시대나 사회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를 같이 들여다보자 진짜, 이러면서 예. 손을 잡아 끌고 자 봐봐 이러면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게 마음에 위안이 많이 되는 그런 철학서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다정하다는 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불안이라고 하는 책도 보면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예. 아주 마음에 예, 들어. 고민 많지, 맞아요. 외롭지, 이런 걸로 불안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작가가 굉장히 잘 이해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읽으면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좋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억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마음 독하게 먹고 뚫어! 이런 식의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아니라 이런 거는 어려운 게 맞아. 에서 시작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읽으면서 굉장히 좀 신뢰할 수 있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본격적으로 불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책은 2005년에 출간된 벌써 나온 지 20년이 넘은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불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되게 높은 불안도에서 비롯하는 것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불안 관련된 책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도 최근에 이런 불안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간 책이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된 것 같고 관심이 된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들 불안 때문에 어떤 정도 일정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불안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좋은 책으로 이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 있어서 이 책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너무 무겁게 이야기하거나 너무 음.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알랭드 보통은 이 이야기를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해서 맞아요. 굉장히 그 약간 찰박찰박한 정도를 잘 유지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책 후반부에 나오는 뭐 철학부터 시작해서 예술부터 해서 뭐 종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음. '아 나는 어떤 게 맞는 걸까?'라는 것들을 탐색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하기 때문에 음.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이 책이 저는 멋졌던 게 불안이란 제목으로 목차를 보면 원인과 해법 이 기계 뭐지? 네. 원인과 해법으로만 이 이야기를 해 보겠다고 나눠둔 것부터가 이제 알랭드 보통의 자신감이 느껴지면서 그쵸. 읽다 보면 근데 너무 납득이 되고 '아 구조화를 너무 잘해 두었는데?'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불안의 이유를 아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그게 당장 뭐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도 사실 뭔지 알고 당하는 거랑 뭔지 모르고 당하는 거랑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서 해법까지 안 가고 이 원인만 읽었을 때도 많은 것이 좀 이해가 되면서 거기서 오는 또 약간 카타르시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알랭드 보통의 불안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다양한 종류의 불안 중에서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불안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있습니다. 알랭드 보통은 불안이 생기는 원인을 총 5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사랑결핍, 속물근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 또 여기에 철학, 예술, 정치, 기독교, 보헤미아 등 알랭드 보통이 연구한 불안 해소의 해법이 더해지는 그런 책입니다. 작가님은 이 책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작가님 골라 주셔서 되게 오랜만에 알랭드 네. 보통을 다시 읽으면서 '아 맞아. 옛날에 이 부분 때문에 참 좋아했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억 여행을 떠나는 것 같았고 집에 있는 다른 저서들을 네. 이참에 재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어둔 밑줄이 20 대에 제가 그어둔 밑줄이랑 그쵸, 그쵸. 지금 40 대에 제가 긋는 밑줄이 다른 거가 너무 재밌는 포인트잖아요, 원래 재독할 맞아요. 때. 그래서 그런 즐거움이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놀라웠던 건 20년 전 책인데 너무 지금 쓴 저작이라고 해도 맞아요. 믿을 만큼 현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입되는 문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막 어떤 문장 옆에는 막 요즘 막 이름 오르내리는 사람들 이름을 적고 싶을 진짜. 정도로 네. '맞아. 이거는 이런 현상은 바로 이게 원인인 것 같아.'라는 식으로 떠오르는 뭐 사건, 인물 이런 게 많아서 아마 이번에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진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이 책을 처음 읽는 것이 행운이에요." 막 이런 얘기할 때처럼 되게 재밌게 읽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지금 이 불안이라고 하는 책을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것 중에는 이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작가를 진짜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런 작가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에 정말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글이 술술 읽히게 쓰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방대한 이야기를 한 맞아요. 번에 이렇게 마치 무슨 둑 무너진 것처럼 확 이렇게 쏠려 들어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목차에 속으면 안 돼요. 목차만 읽으면 진짜 재미없어 보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실제로 너무너무 재밌게 읽을 수 음. 있는 책이기도 하고 이 작가의 위트 같은 것들도 이 책에서 계속 이제 슬쩍슬쩍 엿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흔히 불안이라고 하면 없애야 되는 무언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책에서는 반대되는 해석을 이야기를 합니다. 책 속에서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철학은 불안도 종류에 따라 쓸모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며 성공을 거둔 불면증 환자들이 오래전부터 강조해 왔듯이 생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불안에 떠는 사람일 수도 있다. 사실 불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나은 삶을 살 기회를 자기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제가 항상 막
불안해할 때면 제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안해하니까 먼저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네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같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전 정확히 지금 들으면서 작가님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공하신 겁니다. 그런가 봐요. 네, 왜냐하면 제가 옛날 어렸을 때 생각하면 너무 사회성도 없고 사람하고도 잘 못 지내고 되게 그런 흔히 그런 MBTI 얘기할 때 아이 중에 너무 심각한 아이인 케이스가 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뭐 누구랑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것도 너무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특히 그 문제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할 때 나한테 필요한 거는 이런 거니까 나한테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바꿔나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고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불안감이 높기 때문에 더 노력하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진 좋은 거죠. 여기까진 좋아. 불안 전문가가 되신 거죠. 그렇죠. 누구보다 불안한 사람이 그렇죠. 누구보다 불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불안이 좋은 데까지만 작용하는 건 없잖아요. 원래 맞아요. 세상 모든 게 그렇지만 이를테면 인사이드 아웃 같은 영화에서 맞아요. 기쁨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의 역할이 기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 것에 멈추지 않는 것처럼 기쁨만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또 어떤 부분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불안도 마찬가지여서 이렇게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지만 또 이게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혹시 작가님도 이런 불안의 긍정적인 작용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근데 정말 제일 이 문제 방금 이야기한 부분을 잘 다루고 있는 게 인사이드 아웃 2여서 네. 그래서 불안이가 이번에 사춘기 라일리에게 등판을 그러니까요. 해서 근데 너무 귀엽잖아요. 제가 오늘 간말랭이 들었는데 간말랭이 같이 생겨서 색깔도.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자기 역할 설명하잖아요. 나는 미래에 대비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초반에는 이제 일어나지 않은 문제들이 이런 것에 미리 대처를 하려고 하고 해서 긍정적으로 기능을 하는데 나중에 얘가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점점 폭주해 갈 때 막 토네이도처럼 막 돌고 이럴 때 뭐든 어떤 감정이든 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를 일으키는데 사실 그 이전에 적당한 선에서의 불안은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현대 문명이 너무 짧고 인류 역사에서 사실 우리 DNA는 구석기 시대에 아직 네. 머물러 있는데 옛날 생각을 해도 뭔가 캄캄한 숲속을 걷다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짐승인가? 라고 하고 불안해하면서 대처한 사람과 낙엽이겠지. 낙엽이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걸어갔던 사람이 있으면 전자가 살아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불안해한 조상들의 후손이다. 이걸 맞아요. 생각하면 네.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래서 저는 불안을 일단 자연스러운 그런 걸로 받아들이는 게 1차적인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강도가 세지지 않게 적당하게 조절하는 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인데 물론 어렵죠. 네, 어려워요. 마음은 마음대로 되지 않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 인사이드 아웃 2에 보면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이 불안이 작용을 할 때 그 무슨 마치 미술 작가들이 모여 있는 무슨 콘티실 같은 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들 누가 더 불안한 상황을 상상해낼 수 있는지를 경쟁적으로 막 스케치를 하는 장면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보다가 와 갑자기 거울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다에 200명이. 네, 그러니까요. 너무 저게 너무 낯설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불안하다고 생각할 때 내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너무 딱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저렇게 설명하니까 너무 알겠고 저거 진짜 쓸데없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뭐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음. 더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맞아요. 왜인지를 좀 알 수 있었던 게 그런 대목이기도 했고요. 맞아요. 예, 이 불안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제 불안은 왜 우리가 불안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회적인 성공에 대한 어떤 기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물근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불안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이 불안이란 무엇인가? 뭐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에 이르지 못할 위험에 처했으며 그 결과 존중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 작가님도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게 그 껍데기가 씌워져 있을 때는 불안 전반을 다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껍데기를 벗기고 나면 원제가 스테이터스 앵자이어티라고 돼 있어서 지위 불안이잖아요. 네. 그냥 직역하면. 그래서 책에서 다루고 있는 불안이 일단 계단 내려갈 때 넘어지진 않을까 하는 그 불안은 아니고 지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사회에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 이런 것에 대해 불안을 겪는 현대인의 심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거기에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책인 것 같고 근데 그렇게만 들으면 나는 성공 별로 안 바라는데 뭐 나는 사람들의 인정이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게 자아상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지가 곧 나에 대한 자아상으로 그렇죠.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게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적인 성취로 인한 지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서 그것을 갖지 못하면 사회로부터 내가 존중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좀 가난함은 곧 실패로 연결되는 또 능력주의 사회에서도 이게 내가 경제적 성취를 이뤄야만 사회가 내 얘기에 귀 기울여주고 나를 위해 의자를 빼주고 나를 향해 웃어주고 이런 식으로 존중을 받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좀 없는 사람 취급되는 그런 불안이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서 책을 읽으시면은 모든 것이 자기 얘기처럼 진짜. 읽히는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는 그렇게 뭐 성공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지위를 바라는 게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저도 나이를 먹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자기 안에 있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사실은 인정받고 싶고 사실은 사랑받고 싶고 특히나 그게 어떤 사람은 불특정 다수에게 큰 사랑을 받고 싶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랑 제일 가깝게 있는 한 사람, 두 사람 이런 소중한 몇 명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런 욕구가 나한테 있다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 막 우당탕 하면서 내가 무엇을 갈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의 불안으로 비롯한 여러 가지 감정들을 사람들한테 난사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책 초반에서 이제 우리는 왜 불안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속물근성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이거는 그렇게까지 딱 일치하는 것 같진 않은데라고 생각을 하였으나 이제 결국은 이 사회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돈이나 지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휘말리는 일을 피하기가 어려울 때도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우울증 같은 거 있는 경우에 아니면은 이런 어떤 감정적인 동요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쇼핑 같은 것으로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도 이제 이런 설명을 듣다 보면 보통 물건을 사러 가면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존중해 주고 예를 들어서 어울리는 옷을 골라주잖아요. 이게 더 어울려요. 저게 더 예뻐요. 이건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나한테 중요한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이런 일상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뭐 나랑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무시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물건을 산다라는 게 단순히 물건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오는 어떤 관심 혹은 이런 애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떠한 행동들로부터 오는 따뜻한 마음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따뜻하지 않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것만으로도 그런 행동에 더 기울기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책에서도 근데 이게 굉장히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사람들한테 사실 단어 때문에 우리가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존중을 책에서도 말할 때 이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충분히 귀 기울여 주고 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사실 뜻한다라고 하면서 어렸을 때는 우리가 유아기에는 트름만 해도 맞아, 맞아. 박수 받던 존재,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 존중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시기와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 속물들이 넘쳐나는 너무나 냉혹한 현대 사회에서 네가 존중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해 볼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할 때 너무 우리가 내 안에 그 트림만 해도 박수 받던 존재는 오들오들 떨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존중하고 있나? 나를 신경 쓰고 있나? 아니면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나? 이거 가지고 감정이 정말 바닥을 쳤다가 또 갑자기 살아볼 만해졌다가 하니까 되게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다루면서 그걸 불안과 연결시켜서 저도 밑줄 그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난에 대한 인식 차이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를테면 가난에는 죄가 없다. 그리고 낮은 지위에는 도덕적인 의미가 없다. 그리고 부자는 죄가 많다. 라는 식의 어떤 인식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빈자가 아닌 부자가 쓸모 있다. 그리고 지위에는 도덕적인 의미가 있다. 어리석음 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같은 생각이 팽배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런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를 의식하게 되고 그래야 나한테 오는 존중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건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책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시입니다. 사실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되게 예민하죠. 저도 예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 나 무시하는 건가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서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거죠. 맞아요. 되게 마음속에 그걸 간직하고 있다가 꼭 언젠가 나도 어떻게 해줄 거야 같은 식으로 마음을 먹는 경우들도 많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무시당한다라고 하는 경험은 그럼 내가 왜 무시당한 거지? 라는 식으로 생각이 뻗어나가기 시작하면 그 외에서 내가 어떠어떠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건가? 로 생각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지위 같은 것들과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유함과 가난함에 대한 이 인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다가 최근 들어서 왜 그런 올드머니 룩 같은 게 되게 유행했잖아요. 그 올드머니 룩이 왜 유행을 할까? 왜 뉴머니 룩도 훌륭한데 나는 그냥 머니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중에 꼭 올드머니 룩이라고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노력해서 성취한 것보다 물려받은 것, 타고난 것에 대한 어떤 선망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 올드머니 룩이라고 하는 유행을 만들어낸 그러네요. 것일 텐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지위에는 도덕적인 의미가 있고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가난한 것은 나쁘고 그것은 그 본인의 잘못이고 같은 생각들이 맞아요. 사회 전반에 깔려 있기 때문에 올드머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룩을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이렇게 입어야 해, 뭐 로고는 보이면 돼, 안 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점점 더 구체성을 띠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게 어떤 시기에는 브랜드가 보이는 게 인기였다가 맞아요. 네, 시간이 좀 지나면은 브랜드가 아예 안 보여야 힙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희소한 것들 그 더 많은 자원을 들여야 가능한
브랜드에서 만드는 것들로 향하기 때문에 음. 이런 게 우리 사회에 이미 팽배해 있는 인식과도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 볼 때 이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계급 이동이 불가능하던 시대에는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성취를 비교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없는 자유가 있었다. 덕분에 그들은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 이 부분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산업혁명 일어나고 민주주의 시대 되면서 그 세습되던 내가 계급이 정해져 네. 있던 그 모든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결국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다 평등해진 거죠. 그렇죠.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예. 그래서 근데 이 중세시대 농노들은 자신의 가치를 그런 식으로 저울질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론적으로 평등한 사회에서 너무 많은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올드머니룩도 듣다 보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싶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현대인들이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보다가 또 방금 올드머니룩도 얘기해 주시니까 그게 생각났어요. 시골에 가면 저희 엄마 같은 이제 중년의 여성들, 중노년의 여성들이 다 들고 있는 가방들이 사실 명품 브랜드의 그 로고를 조금 이상하게 해 놓은 네네. 근데 그거 아무도 그걸 부끄러워한다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시장에서는 그런 가방을 팔고 이게 정말 가방의 기능으로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는 마치 중세 농부들의 그런 그렇죠. 생각처럼 그게 이 가방이 왜가 되는데 그 가방을 들고 도시로 오는 순간 이제 문제가 되는 네. 거잖아요. 그게 참 이상한 기호라는 생각을 하면서 방금 해주신 얘기나 그 부분을 네. 읽었어요. 그래서 정말 현대인은 너무 피곤하다. 생각할 게 너무 많다. 정말 피곤하다. 피곤하다. 예. 그리고 왜 살다 보면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내가 더 뭐뭐 하면 불안이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직장을 들어갔는데 너무 불안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문제가 있을까 봐 불안하고 윗사람이 부를 때마다 너무 불안하고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저를 부르면 '헉, 뭐 잘못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일도 있겠지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전화 오면. 특히 전화 오면 진짜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전화 오면 진짜 약간 맞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죠. 또 우리 잡지인들 전화 오면 데이터가 뭐가 잘못 그러니까요. 나오고 예. 그런 경험이 실제로 많기 때문에 또 이런 맞아요. 불안이 가중되거든요. 그래서 취직하기 전에는 취직을 하면 취직하고 일을 배우느라 허덕일 때는 일을 잘하게 되면 아랫사람으로 살기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승진을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조건을 갖추면 불안이 마법처럼 사라질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살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작가님은 사시면서 불안이 제일 크게 느껴지는 때가 언제였나요? 우리 막 그 얘기 하잖아요. 모든 취준생의 꿈은 취업이고 모든 직장인의 꿈은 퇴사다. 저 이게 진짜 현대사회 아이러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렇게 갖고 싶었던 걸 가졌는데 그걸 가지자마자 우리 모두가 퇴사를 꿈꾸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취준생이었을 때보다 취업하고 나서의 한 10년 정도가 불안이 좀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취준생일 때는 아직 아무것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네. 네, 이제 어디 취직을 할 때 너무 스펙트럼이 넓은 거예요. 상상 맞아요. 속에서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더 불안한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그 가능태로 존재할 때가 좀 더 나았는데 직장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잖아요. 이때부터가 더 불안이 심해졌던 것 같아요. 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도 그렇고 회사 안에서도 회사의 어떤 경제적 문제들이나 또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의 문제로 이게 계속 할 수 있을까? 우리 팀이 없어지진 않을까? 하는 불안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직업을 가졌으니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건가? 또 진짜, 이런 맞아요. 문제들 그러니까 질문이 정말 많아졌던 게 그 취업을 하고 직장인으로서 쭉 일을 하는 한 10년 동안이 가장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이 많았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작가님은요? 저도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지금이다. 저도 사실 지금도 불안이 많아요. 항상 이게 어떤 시기에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흔히 얘기하는 유망한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또 다를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 기자라고 하는 일은 아시겠지만 한숨 예, 장탄식이 저로 나오는 그러니까 그 뭐 미래에 사라질 업종 맞아요. 얘기하면 항상 탑 5에 들어가거든요. 제가 진로 관련해서 가끔씩 중학교 이런 데 강의 갈 때가 있는데 그걸 항상 얘기합니다. 모른다. 내가 여러분 나이일 때 맞아. 생각했던 세상하고 지금하고 다르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세상하고 여러분이 성인이 돼서 취직을 할 때는 세상이 다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취직을 할 때만 해도 이른바 언론고시라고 하는 게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하는 거였고 좋은 직장이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이 기자라고 사실 그때는 기레기라는 말도 없었거든요. 지금은 기레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그 기자를 포함한 언론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도 옛날 같지가 않고 심지어는 요새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능력 있는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 콘텐츠 만들지 누가 회사 들어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중고다 이중고.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뀐 것도 사실 이 불안이라는 책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세계가 바뀌고 있는 거, 불안정한 세계 자체가 우리에게 불안을 가중시킨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불안 요소 중에 하나는 직장 상사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부분 너무 저 뼈 맞았잖아요. 피고용자가 되는 고통에는 고용기관의 불확실성만이 아니라 수많은 작업 관행과 관계 역학에서 오는 모욕감도 포함된다. 정말. 회사 생활 한 문장으로 정리. 그러니까 말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팀이 지금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도 신생팀 같은 데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이런 때는 사실은 신생팀은 실적 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만 가지고 평가를 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항상 이런 평가 시즌이 되면은 실적 얘기가 나와요. 그놈의 적자. 막 제일 많이 들은 게 일하면서 없어질지도 몰라와 적자. 진짜. 그러니까 이게 종이 매체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그 고질적인. 그리고 우리의 정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불안한 인간이 그늘이었을까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이 업계나 이 특정한 직업에서 오는 문제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직장 생활 시작한 초기에 진짜 많이 한 생각이 내가 이 직업을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왜냐면 일을 못 하잖아요. 일을 못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런 어릴 때는 그런 환상이 있었던 거죠. 직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맞는 직업이 있어서 진짜 무슨 마법처럼 이렇게 딱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이 있고 내가 그걸 찾을 수 있을 거야, 잡을 수 있을 거야 같은 식의 환상이 있었는데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봐요. 막 훌륭한 커리어우먼으로 일을 해내고 막 직장 동료들하고 막 인생 친구가 되어서 모든 것을 나누고 막 이런 정말 코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그런 걸 보니까 당연히 절대 그렇지 않다. 서투를 수밖에 없는 그 주니어 시절에도 네. 이게 내가 이게 맞나? 그러니까 맞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나한테 맞지 않는다면 빨리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조바심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그래서 너무 웃기는 게 그때 그런 고민하지 않던 선배들은 다 회사 그만두고 맨날 선배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맞을까요? 20년째 고민하고 20년째 고민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경우가 있고 이렇게 오래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불안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 현실을 견디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만두면 어떡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만둘 수가 없어요. 불안의 긍정적 작용을 지금 훌륭하게 보여주고 이걸 계시네요. 긍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게 뭘 이루면 사라진다라는 건 없다는 거죠. 결국은 맞아요. 인간이 자기가 살아가는 조건을 바꾸면 바꿀수록 새로운 조건에서 오는 불안이라는 게 계속 생기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알랭드 보통이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 그러니까 특히나 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직장 상사라든가 뭐 어떤 세계의 변화라든가 하는 것들은 우리의 불안을 가중시키는데 그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불안에서 노연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없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런 불안한 상황을 우리가 다 바꿀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후반부의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은 풍요로움의 시대라고들 하는데요. 물질은 물론이고 지식과 수명, 기회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이 줄었다고들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불안의 수준은 높아졌다는 게 아이러니인데요. 실제적 궁핍은 급격하게 줄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궁핍감과 궁핍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고 외려 늘어나 버린 것입니다. 음.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2005년작인데 사실 2025년에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SNS로 연결된 시대에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제가 그 시골에서 살던 코울리게이던 시절에는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볼 수 있는 게 맞아요. 많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되게 단순하게 도시에 가면 더 많은 기회나 뭐 그때 저는 구멍가게가 정말 멀었어서 편의점이 바로 앞에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생활의 좀 풍요를 바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SNS 그냥 열기만 해도 약간 사람들이 선망하게 된 삶이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면서 또 나에게 어울리는 명품 가방을 든 채로 1년에 두어 번은 해외 리조트로 떠나서 쉬고 돌아오는 그런 삶이 평범한 삶, 그러니까 우리가 가닿을 수 있는 보통의 좀 풍요로운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두가 그것을 원하는 것처럼 믿으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2000년대 초반에 쓴 저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데 맞아요. 그 사이에 더 심화가 되었으면 되었지 덜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이론적으로 모두가 평등해졌기 때문에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는 건 나의 능력 부족이고 도달한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존중받을 만한 가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버렸고 또 미디어는 다 부추기잖아요. 이걸 사면 행복해질 거야. 그러니까요. 여기 살아야 행복해질 거야. 뭐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무한대로 늘려놓아서 사실 현대인은 웬만해서는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없죠. 것을 책에서 되게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서 좀 거리감을 두고 그 현상을 바라보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로 미디어를 꼽거든요. 근데 이 책이 옛날 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SNS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도 되게 많이 보는데 SNS도 많이 하고 유튜브도 많이 하는 편인데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뭘 해야 된다.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몇 살에는 뭘 해야 돼.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이걸 막 열심히 다 절대 클릭하지 말고 왜냐면 한 번 클릭하면 알고리즘이 그런 걸 너무 많이 띄우기 때문에 나 이런 거 관심 없는데라고 생각하면 그 비슷한 것도 클릭하면 안 되고요. 다 이 콘텐츠 관심 없음 막 이걸 다 체크를 해가면서 하지 않고는 정말 이 첫 번째 화면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들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생각을 해보면 남들이 다른 집 어떻게 사는지 몰랐거든요. 그냥 우리 집 좁은데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맞아요. 친구 집 정도만 가서 이제 비교가 됐죠. 예. 나도 2층 집 살고 싶다.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직접 볼 수 있는 사람 아니면은 몰랐단 말이죠. 그 집 사정이 어떤지, 내 또래 아이들이 뭘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SNS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물건을 쓰는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차이 그리고 그걸 내가 갖지 못했다는 게 나의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불안을 벗어버리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책이 하고 있고 이 책에 SNS 얘기가 없다는 점에서 옛날 책은 옛날 책 맞아. 인스타그램에 안 등장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이 책에 나오는 우리와 같다고 여기는 사람들과의 비교에 관련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왕족처럼 나보다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바로 옆에 있는 친구의 성공은 질투하는데요. 이 감정은 자신의 기대와 맞물려 불안으로 연결이 되기 쉽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지위의 성취는 운이라는 불확실한 상황까지 가세한다는 사실이 맞물리면서 현대인의 불안감은 증폭되는데요. 작가님도 이런 감정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속수무책으로 이런 감정에 당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도 질투의 가장 큰 특징은 모두를 질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애초에 이렇게 나랑 먼 존재라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리 큰 성공을 해도 그렇게 질투하지 않지만 내가 나랑 비슷하다고 여기는 그 중거 집단에 대해서는 정말 약간 치명적인 질투를 느끼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지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질투라는 감정에서 필요한 건 좀 이때는 좀 산신령이 등판할 때다. 이게 정말 네가 원하는 거야? 라고 물어봐죠. 금도끼냐?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 욕망이 네 욕망이냐? 라고 물어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한강 아파트나 명품백이 나에게 그렇게까지 필요치 않은 주신다면 받을게요. 그렇죠.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네네네. 주신다면 감사히 받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많은 삶의 가치를 포기할 정도로 이게 내 인생의 행복감을 좌우하는 요소에서 비중이 큰가라고 했을 때 좀 자신이 질투를 느끼거나 불안을 느끼는 것을 조절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작가님처럼 중거 집단이라고 여기는 같은 분야의 어떤 사람들 질투 날 때 질투하는 마음도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내 안에 배 아픔이가 살고 있다. 아이고 배 아파. 생각하는 작가님 어째 저렇게 박학다식하지 부럽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부러운 감정이 좀 자연스럽다는 거는 받아들이고 조금 더 건강하게는 근데 저 사람의 저는 결과만 보는 거니까 어떤 점 때문에 지금 나에게 보이는 저 결과가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보면 좀 도움은 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정말 다독가시구나. 그럼 결과 박학다식 이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니까. 근데 나는 그만큼 읽지 않았으니라고 생각하면 좀 책을 다양하게 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좀 긍정적인 방향인 것 같긴 한데 너무 모범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적용되는 사례도 제가 이렇게 존중하고 있는 지인일 때에 해당하는 거고 그쵸. 질투엔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왜? 제가 왜 싶은 사람이 성공했을 때는 저는 그냥 지인들과 뒷담화를 하는 거지. 네,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도 그 얘기하잖아요. 부와 덕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는 내가 생각하기엔 저 사람의 세속적인 성공과 이 사람의 덕망이 일치하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도 그 사람의 성공을 너무 과대 해석하지 않는데 도움이 되면서 이 책에서 말하는 또 불안을 해소하는 데도 그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많잖아요, 주변에. 제가 왜? 많죠.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진짜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느끼는 게 질투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질투를 안 느끼는 사람은 없지만 내가 지금 느끼는 게 질투 때문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 감정이 너무 막 이렇게 삐쭉삐쭉해지지 않게 하는 거는 역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내가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을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SNS 얘기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제가 지금 이야기한 예시가 왕족처럼 나랑 뭐 엄청나게 거리가 먼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랑 가깝게 있는 사람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안테나가 곤두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요즘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나랑 비슷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범주가 너무 넓으신 거예요. 맞아요. 그게 물리적인 거리감이 이젠 아니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40대 배우라고 쳐보죠. 그러면 40대 배우 저는 보면서 저랑 전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아. 저 언니는 그냥 나랑 다른 사람이야.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나이가 비슷해. 그럼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걸 나도 해야 될 것 같다든가. 맞아요. 아니면 나랑 좀 비슷한 뭔가가 그러니까 나이가 비슷해. 혹은 뭐 고향이 비슷해. 그러니까 뭐 하나 비슷한 게 있으면
거기에서 갑자기 이걸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에 그쳤다고 하면 이제는 유명한 사람들이 그 자기가 맞아요. 가지고 있는 전 국민이 사돈이죠 이제. 정말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뭐 누가 뭐라고 하면 막 거기에 무슨 온갖 해석과 댓글과 게시글이 끊임없이 이제 이런 SNS에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거리감이 아니라 이제는 그게 다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한 스타라고 해도 내가 가서 좋아요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리감을 느끼지 않게 되면서 우리가 질투감을 느끼는 상대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도 역시 알랭드 보통은 SNS가 있기 전에 사람이라서 그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지만 안타깝네요. 네, 개정판을 내면서 그 챕터를 하나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보통 씨한테 한번 연락드려 볼까 봐요. 멀리 띄워봅니다.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 책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철학도 있고 예술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보헤미아도 있고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작가님이 가장 좀 마음에 드는 혹은 나한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셨던 해결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역시 예술 작품이죠. 네, 진짜. 예술에 대해서 말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 문장이 제가 밑줄을 아주 두 줄로 그었던 예술은 삶의 비평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명한 건 삶이 비평이 필요한 현상이라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술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해주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소설들만 떠올려 봐도 소설의 세계에서 이 덕과 부가 일치하지 않는 거 정말 그 어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을 때 부를 갖췄지만 너무 속물인 부류들이 있고 그리고 그 주인공인 사람은 부를 갖추지 못했지만 너무나 고귀한 영혼의 소유자인 것들이 예술작품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림도 언급을 하죠. 옛날에는 종교화가 가장 위계에서는 위에 있었고 풍속화를 굉장히 폄하하던 시절에 풍속화를 그렸던 화가들 언급을 하면서 근데 그게 주목받지 못했던 삶에 어쨌든 조명을 좀 비추면서 그렸던 사람들인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읽을 때 근데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사실 삶으로 옮겨왔을 때는 우리가 이 소설에서 느낀 바를 그대로 실천은 못 하잖아요. 그럼요.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부를 가진 사람을 존경하는. 근데 그런 차이가 사실은 한 사람 안에 있는 가장 귀하고 좋은 점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성취로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는 많이 오해를 하고 살아가게 되는 점도 지적을 해주고 있어서 예술작품 파트는 진짜 밑줄을 많이 그었고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재밌었어요. 비극과 희극을 나누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실패는 실패 자체보다 사람들이 실패를 바라보는 가혹한 시선 때문에 더 치명적인데 이를테면 그때 이제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었다면 이 사람들은 더 괴로웠을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마담 보바리는 쇼핑 중독의 간통녀, 신용사기 후 비소를 삼키다. 뭐 이런 헤드라인. 그리고 오이디푸스 친모와의 동침으로 눈이 멀다. 뭐 이렇게 됐으면 이들은 훨씬 괴로웠을 텐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한 줄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그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맞아요. 반사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게 이게 예술작품의 효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훨씬 복잡성과 또 인간의 여러 가지 모순들을 품고 있는 것들을 예술작품을 통해서 충분히 느끼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의 불안이 해소되는 점을 너무 탁월하게 설명을 해줘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이 파트를. 그쵸. 진짜 재밌고요.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 왜 이른바 나쁜 남자라고 하는 유형의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헤어질 때마다 별로 좋지 않은 방식으로 헤어지고 그리고 어떤 고질적인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뭐 하여튼 약간 이런 하지만 또 계속 누군가를 만나고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살다 보면. 근데 이제 그래서 항상 이제 살다 보면 또 이 같은 사람하고 엮인 몇 명의 여자들이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얼마 뒤에 그와 사귀고 있을 때
야, 안 돼. 안 돼. 라고 그 사람은 진짜 웬만하면 진짜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알고 보면 달라요. 그래서 알고 보면 세상에 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알고 보면이라고 하는 세계를 갖게 해주는 게 우리가 예술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 예술 파티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인 오스틴 얘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인 오스틴이나 조지 엘리엇의 그 미들마치 네. 예시를 들면서 일상생활을 묘사한 예술가들의 작품에서 우리가 무엇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는가를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속적인 성공과는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제인 오스틴 소설에서 뭐 거기도 또 돈 많은 사람 맞아요. 미스터 나아시가 제일 돈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식으로 예술이 주는 위안이 있고 저는 이 책이 얘기하는 해결책 중에 사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예술은 이제 저도 알고 있잖아요. 제가 자주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던 건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종교랑 기독교 얘기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기독교에 특정한다기보다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철학하고 종교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 책에서 이제 그 철학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이 나한테 무엇라고 딱지 붙이는 것과 실제로 나는 다른 사람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한테 너는 이러이러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둘을 같은 걸로 본다는 거죠. 세상에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나야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데 철학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결국은 어떤 평가라고 하는 것도 수용자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SNS에서 제가 봤던 것 중에 만족도 높은 직업이라고 하는 순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순위에 뭐 각종 뭐 무슨 뭐 가정의학과 유의사 이런 식으로 정말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좋은 직업인 경우도 많았는데 1등이 뭔지 아시나요? 철학 연구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다들 너무 비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식의 이야기를 반영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 분야를 깊게 연구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이 철학이라는 공부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런 세상의 잣대에 나를 맞추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종교 이야기를 하자면 최근에 장원영 씨가 얘기해서 그 초역 부처의 말이라는 책이 굉장히 인기를 끌잖아요. 제철랑 뭐 왜 안 읽으시지?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초역 부처의 말이라는 책을 저도 읽어봤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왜 이 책이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게 장원영 씨의 캐릭터와도 잘 맞아떨어지는 어떤 맞아요. 긍정적이고 베푸는 또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시야를 갖게 해주기 때문이기도 한데 동시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종교가 주는 어떤 힘,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멀지 않은 데 있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고 거기에서 오는 누구나 인간은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불안의 해소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노력하고 그 세계를 탐구하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이 불안이라는 책에서 해결책 이야기를 하는 부분까지 읽어보시면 맞아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 1위 근데 잡지 기자는 한 168위쯤에 있나요? 조용히 하세요. 1위를 한 이제 철학자는 되지 못하지만 사실 그 1위를 한 철학자의 버금가는 알랭드 보통이스의 불안을 읽으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를 가능하게 하는 책이어서 맞아요. 위안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 이 해법을 다 실천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이 불안의 이유와 해법을 그냥 인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되게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되실 거고, 저는 기자님 얘기 방금 들으면서 저는 여기 등장했던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의 그 일부분 등장했던 부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칭찬을 받으면 더 나아지는가? 칭찬을 받지 못한다고 에메랄드가, 꽃 한 송이가 더 나빠지는가? 이 말도 너무 초역부처의 말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을 정말 다양한 텍스트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어서 우리 세상에 많은 불안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불안을 좀 다독이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김신지 작가님과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재밌게 웃고 떠들고 사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투에 시달릴 때는 뒷담화를 해보세요. 질투에는 속수무책으로 늘 당하면서 하는데 뒷담화 되게 긍정적 작용을 하지 않나요? 맞아요. 이게 그냥 그 좋게 말하면 비판, 가볍게 말하면 뒷담화인데 네. 저 사람의 어떤 성공을 두고 우리가 또 지인들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 균형 감각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치고 균형 감각 한번 잡아봐요. 네, 좋아요. 빨리 저희는 비판하러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각자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